12강에 있는 예술, 대중문화와 관련된 그런 내용 정리를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술 파트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단원인데 학자 중심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서 조금 까다로운 측면이 있어 왔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본질적으로 따져보면 이게 학자적으로 접근을 하지 않아도 문제를 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학자 중심적으로 자꾸 접근을 하려다 보면 이제 조금 더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내용 정리를 좀 간단하게 해볼 텐데 예술에 대해서 제일 문제가 많이 나왔던 측면은 예술을 도덕과 윤리와 어떤 관계에서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예술과 윤리와의 관계예요. 그 중에서도 과거부터 현재까지 전통의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 대체적인 사람들은 우리 예술이라고 하는 작품이 사람들의 도덕적인 측면, 사람들의 어떤 질서를 바로잡고 사회에 뭔가 기여를 하는 측면을 강조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조금 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이거를 도덕주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덕주의적인 입장이다. 도덕주의는 그러니까 예술이 도덕적인 교훈이나 모범을 보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 작품에 대해서 도덕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강조하는 그런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술 작품은 선악, 도덕적인 가치 판단이 들어가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함부로 막 좋지 않은 예술 작품을 만들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분들은 보통은 참여 예술론이라고 해서 예술 작품이 사회에 어떤 참여하는 사람한테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영향을 주는 그런 것들이어야 된다. 따라서 그 내용이 형식보다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형식보다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사회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다라고 하는 예술 작품을 미리 사전에 차단을 하는 검열을 얘네들은 주장을 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검열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예술 작품이 그냥 예술로서의 예술이 아니라 어떤 사회에 뭔가 도움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서의 예술 작품을 지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요거하고 이제 관련돼서 나오는 학자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뭐 플라톤도 있으시고 톨스토이도 있으시고 사르트르 그리고 유교 그리고 여기 묵가 사상이 하나가 들어가요. 그래서 요것을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사람이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 내용이 이게 도덕주의적인 내용이냐가 중요한 거죠. 이게 사르트르 얘기냐 톨스토이 얘기냐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학자들을 막 파악하려고 애쓰기보다는 그냥 요게 도덕주의적인 관점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구나 요걸 좀 생각해 주시는데 그 중에서도 여기 묵가만 좀 잘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묵가는 사실은 비약론이라고 해서 예술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하고 좋아하지 않은
그런 성향을 보이는 그런 학자이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예술 작품을 그냥 단순한 예술 작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평가를 해봤을 때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비약론을 주장을 하시는 거니까 역시 도덕주의적인 관점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구체적인 제시문이나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그 학습 자료나 이런 데 올려놓았으니까 그거 보시고요. 그 기출문제 제가 정리한 제시문이 있어요. 제시문 한번 보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반대해서 현대에서 조금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게 이제 신미주의라고 해서 신미주의,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유미주의라고도 합니다. 유미주의라고 해서 이분들은 이제 예술 작품이 도덕적인 어떤 성향을 띌 필요가 없다. 그냥 예술은 그냥 예술을 위한 예술이어야 된다. 예술가가 도덕적인 것을 따지기 시작하면 올바른 예술 작품을 나오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오로지 그런 예술을 위한 예술 그 자체를 중시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도덕과 무관한 예술 작품, 도덕이나 가치 판단과 무관한 예술 자체를 강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냥 미적 가치가 제일 중요하고 나머지들은 중요하지 않다. 예술을 위한 예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이제 보통 순수예술론이라고 많이 부르고요. 순수예술론, 순수하게 예술만 하자는 주의니까요. 그래서 이분들은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내용보다 형식을 조금 더 강조하고 있고요. 당연히 예술 작품에 대한 사전 검열도 반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로 우리가 대표적으로 누가 있으시냐면 이제 현대에 등장한 사상가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오스카 와일드 선생님이 있으십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사람을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용이 보면 도덕적인 판단을 하는 예술이 아니라 그냥 예술을 위한 예술을 해야 된다. 예술이 드러나고 예술가는 숨기는 게 예술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표현이 되어 있어서 그냥 이게 도덕주의가 아니라 신미주의구나를 알면 문제는 풀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사람으로 스핑건이라고 하는 분이 있으신데 이분이 한 번 시험 문제에 나왔나? 그러고서는 안 나오기는 하는데요. 스핑건은 이제 정삼각형, 직각삼각형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에요.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 도덕적이냐, 이등변 삼각형이 도덕적이냐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냥 삼각형은 삼각형인 것처럼 예술 작품도 도덕적인 평가가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알아두시면 되는데, 자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더 어렵게 해서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이 예술과 도덕을 조화시키려고 했었던 사람으로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될 때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 부분은 보통 도덕주의적인 관점이 많습니다. 여러분 신미주의를 생각하시면 도덕과 무관한 예술 그 자체를 강조해요. 따라서 도덕과 예술을 조화시킨다 그러면 이미 도덕이 들어가 버리는 거라서 신미주의적인 경향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예술과 도덕이 조화를 이룰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시면 대체적으로는 도덕주의의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플라톤 선생님이라든지 유교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예술과 도덕의 조화를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측면을 보이시는데, 문제는 누구냐면, 칸트
선생님이 우리에게 조금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칸트 선생님은 기본적으로는 도덕주의적인 입장이기는 해요. 입장이기는 한데, 도덕주의적 관점이기는 하지만, 예술의 형식이 도덕과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도덕주의에서 심리주의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도덕주의라고 볼 수는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칸트 선생님만 조금 주의 깊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실제로 문제로 나오게 되면 칸트 선생님인지 아닌지 파악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제시문을 그냥 그대로 보시면 돼요. 제가 이거 계속 말씀드리지만 학자가 누군지를 자꾸 생각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문제를 틀릴 수가 있어요. 그냥 제시문에 나와 있는 것 그대로 가져다가 문제를 풀어주시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우리가 이게 플라톤인지 톨스토이인지 자꾸 적용을 하려다 보니까 그 사람의 관점에서 우리가 문제를 잘못 풀게 됩니다. 그러니까 칸트도 이게 칸트 자체를 너무 내용을 공부해서 문제를 풀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제시문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해서 풀어주시면 이게 나중에 칸트구나 라고 생각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처음부터 칸트의 입장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풀면 문제가 안 풀릴 수 있으니 제시문을 가지고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해소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정약용 선생님도 있으신데요. 아시다시피 정약용 선생님은 이제 실학자이기 때문에 약간 이 음악이나 예술을 인격을 위한 도구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어떤 도구적인 차원에서의 예술 작품을 이야기하니까 살짝 이분도 도덕주의에 가까운 분이기는 합니다. 도덕주의에 가까운 분이기는 해요. 그래서 뭐 이런 식의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참고는 해주시되, 다만 이걸 너무 이렇게 그쪽에 학자 중심으로 막 풀려고 하시게 되면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 나와 있는 제시문을 바탕으로 도덕주의인지 심리주의인지 아니면 칸트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지를 구분해 주시기만 하면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예술과 외설과 관련해서 이제 이걸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요. 이게 문제가 나온다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굉장히 쉬울 거예요. 왜 예술은 아무래도 도덕적이고 뭔가 예술 작품으로서의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를 강조하겠지만, 외설은 우리 뭐 쉽게 얘기하면 야동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술 작품을 통해서 뭔가 성적인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이 외설이라는 말 자체가 추잡하다, 오물이다,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 예술과 외설을 구분하는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문제가 이제 조금 시험 문제에 좀 더 자주 나오는 그런 모습이고요. 세 번째는 예술의 상업화와 대중화입니다. 상업화와 대중화. 이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시험 문제에 좀 더 많이 나올 텐데, 일단은 상업화와 관련해서 상업화에 이제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이 있을 수 있어요.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이 있는데, 일단은 찬성하는 입장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앤디 워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앤디 워홀 같은 분은 이제 자기가 사업 미술가다, 미술의 공장장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예술 작품이 창작 활동을 지속할 수 있기 위해서는 아니면 예술가의 어떤 명예나 사회적 지위를 위해서는
이런 게 있어야 계속적인 예술 작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술을 당연히 상업화해서 하는 것이 왜 나쁘냐, 오히려 권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앤디 워홀의 대표적인 작품이 누구시죠? 마를린 먼로의 똑같은 그림을 이제 조금 색감을 다르게 해서 여러 장 표현한 거 있어요. 우리 한 번씩은 보셨을 텐데, 그런 식으로 약간 미술이나 예술 작품을 복제해내고 대량으로 생산해내는 이런 활동을 굉장히 긍정했던 그런 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다면 이제 발터 베냐민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나올 수가 있는데, 베냐민 선생님은 이걸 뭐 완전히 상업화에 찬성을 했다, 이런 느낌보다는 예술 작품이 대량으로 생산되는 것이, 예술 작품의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떤 영향을 주었느냐와 관련돼서 이제 설명을 하셨던 분인데요. 예술 작품이 이제 대량으로 생산되면 원본 예술 작품 있잖아요. 원본 예술 작품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아우라는 쇠퇴하게 될 수 있대요. 우리가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이제 모나리자를 실제로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예전에는 대중들이 쉽게 예술 작품에 접근을 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실제 예술 작품을 만났을 때 느끼는 어떤 그런 아우라, 감정,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있다라는 거예요. 신비적인 체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술 작품이 이제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이 해가지고 거의 똑같이 복제를 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많이 봤어. 이미 모나리자를 많이 봤기 때문에 실제로 루브르 박물관에서 모나리자를 보면 내가 알고 있던 모나리자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기 때문에 별로 그런 원본에 대한 신비감이 높지 않다라는 거죠.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복제된 예술 작품은 대량으로 대중에게 전파가 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통해서 대중의 예술 작품에 대한 비판 의식이 향상되는데 기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대중화를 찬성했다, 뭐 이런 느낌보다는 예술 작품이 대량으로 생산되는 것이 이러이러한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했던 그런 분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이거에 이제 반대했던 분을 알아두시자면, 반대 입장을 보이셨던 분은요, 아도르노라고 하는 아도르노라고 하는 사람과 호르크하이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보통은 아도르노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고요. 여러분은 아도르노라고 하는 생소한 사람을 기억하시기보다는 이분이 마르크스 계열의 사상이구나, 마르크스 계열의 사상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과학기술과 윤리 할 때도 호르크하이머를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이성을 도구적인 이성으로 전락시켰다, 이렇게 호르크하이머가 비판하시면서 호르크하이머는 마르크스 계열의 사상가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이 이 아도르노 선생님도 그냥 마르크스 계열의 사상가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사회문화 시간에 나오는 갈등론이 마르크스의 사회를 보는 관점에 해당하니까, 대중문화, 문화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 지배 계층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를 이제 아도르노 선생님은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아도르노의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이제 모든 그런 상황을 계급 구조로 설명을 하게 되니까, 문화산업이라고 하는 건, 문화라고 하는 건 사실은 지배 계층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을 하는 거래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어떤 문화를 스스로 향유하는 게 아니라 수동적이고 획일적인 대중문화를
그냥 수동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서 그냥 우리는 지배계층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그냥 따라가게 만들고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단순한 어떤 예술작품을 참여해서 만들어내고 생산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지배계층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예술작품을 감상하게 하는 그런 수동적인 존재로 변질시켰다라고 아도르는 이야기하고, 아도르노 선생님은 그래서 예술작품을 활용해서 정부나 지배계급이 통치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서부터 우리가 비판적인 시각을 가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내용으로 나오고 있으니까요. 살펴봐 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대중문화인데요. 대중문화 역시 문화산업하고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중문화는 대중이 향유하는 문화잖아요. 대중이 향유하는 이 문화의 어떤 모습은 뭐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 그 다양한 문화가 점점 산업이 발달하면서 정보화 사회로 들어가게 되면서 조금 더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대중문화 요소가 등장을 하게 되었는데, 이 대중문화가 윤리적으로 어떤 특징을 지니냐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시험 문제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대중문화와 관련된 부분이 우리 사회문화 쪽에 들어있어서, 사회문화에서 이 대중문화와 관련된 어떤 뭐 신문, TV, 인터넷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윤리에서는, 생활과 윤리 부분에서는 대중문화가 있기는 하지만 시험 문제에 잘 출제되지는 않는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와 여기 대중문화 관련된 부분, 예술과 관련된 부분을 정리를 해드렸고요.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 그 제시문 나와 있는 것들을 참고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143페이지 12강 예술 부분에 예술과 대중문화 윤리 단원의 문제를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문제 1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을 주장과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입니다. 시는 감흥을 불러일으킬 수 있게 하고 세상을 볼 수 있게 하며 무리를 지을 수 있게 하고 원망할 수 있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시가 그냥 시가 아니고 시가 어떤 역할을, 사회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역할을.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배운 바대로 이야기하면 참여 예술론적인 관점을 보이시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점을 보시니까 우순의 공덕을 노래한 소악은 미를 다하고 선을 다했으나 무왕이 주를 정벌한 공을 노래를 한 무악은 미를 다했으나 선을 다하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미라고 하는 아름다움이 선이라고 하는 것을 위에서 이렇게 달성을 해야 된다를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도덕주의를 이야기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요. 실제로 이걸 이야기하는 사람은 공자 선생님이시지만 여러분은 딱히 이걸 공자 선생님이신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도덕주의다 라고만 보시고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1번 음악, 예술이죠. 예술. 음악은 백성들의 덕성, 백성들의 덕성 함양에 기여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거 도덕성이잖아요. 도덕성 향상에 기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술 활동이 그냥 단순한 예술이 아니라 도덕을 위한 예술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도덕주의의 관점이 되시겠죠. 그러면 기억은 맞고요. 니은 악의 창작은 내용보다 형식을 중시한다. 여러분 이거 음악 예술의 창작 활동이 내용보다 형식을 중시하면 요거 신미주의에 가까운 내용입니다. 신미주의에 가까운 내용이고요. 도덕주의는 내용을 더 강조하죠. 내용을 더 강조합니다. 그러면 니은 틀렸고요. 디귿 시는 사회의 선악관념으로부터 초연해야 된다라는 말은 약간 좀 자유로워야 된다라는 뜻이니까 이것도 신미주의에 가까운 내용이고요. 도덕주의는 선악관념에 굉장히 밀접하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리을 시는 개인과 사회를 조화롭게 만드는데 기여해야 된다, 사회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도덕주의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리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게 사상가가 누구인지를 너무 막 파악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냥 이게 도덕주의다, 아니다, 신미주의다, 요걸 구분하셔서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문제를 잘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문제 볼게요. 2번 보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입니다. 아름다움의 대상은 완전함, 즉 정확한 비례와 균형에서 나온 것이래요. 진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미 역시 완전해야 된답니다. 이는 동시에 도덕적인 좋음을 뜻한답니다. 벌써 그러면 이분은 무슨 주의라고 알 수 있겠냐면 도덕주의 관점이다 알 수 있을 거죠. 그래서 예술 작품은 계속 읽어보면 진리를 모방한 것으로 예술가들은 선을 자신의 작품 속에 담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술 작품이 도덕적인 선과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도덕주의적인 관점이에요. 실제로 이걸 이야기하시는 분은 플라톤인데요. 플라톤은 선의 이데아가 있고 그 선의 이데아를 진리라고 보았고요. 그 진리를 모방해서 예술 작품에 기여해야 된다. 이렇게 보셨어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나오시면 플라톤이지만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상가를 너무 구분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문제는 풀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여. 예술 작품을 통해서 선을 권장해야 되는가? 그러면 이거 도덕주의 입장이니까 맞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니은. 예술은 예술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야 되느냐? 다른 목적이 없이 예술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야 되느냐는 심미주의적인 관점이니까 아니오라고 보셔야 되겠죠. 디귿. 예술에 대한 평가는 도덕과 분리되어서는 안 되는가라는 얘기는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는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니까 도덕주의 맞고요. 리을. 예술은 독립적인 영역으로 자율성을 보장해야 되는가? 도덕의 지배를 받지 말아야 되는가? 이런 얘기니까 심미주의적인 관점이죠.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설명이라서 정답은 2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좀 기억해 주셔야 되겠네요. 아름다운 것은 도덕의 상징이다. 아름다운 것은 도덕의 상징이다. 이 문장 자체를 여러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문장 자체에서 아름다운 것, 이거 미술 혹은 예술 작품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술 작품이 도덕을 상징한대요. 이런 표현이 나오시면 이 표현은 칸트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 칸트 선생님이 하신 말이라고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칸트는 완전한 도덕주의도 아니고 또 완전한 심미주의자도 아닌 조금 애매한 사상가니까 제시문 나와 있는 거 보시고 문제 풀어야 됩니다. 계속 봐요. 바로 이 점에서 아름다움은 만족을 준대요. 아름다움은 만족이라는 것을 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의를 요구한대요. 너네 이거 아름답지? 그래, 너도 아름답고 이렇게 다 아름다운 어떤 동의를 구한답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은 감각적인 쾌락을 넘어서 순화되고 고양된 고귀함을 느낀답니다. 순화되고 고양된 고귀함을 느끼는 건 도덕주의적인 관점이죠. 사람들은 비슷한 준칙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가치 판단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 칸트의 보편주의적인 관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두 비슷한 보편적인 어떤 기준에 따라서 가치 판단을 매기니까 예술 작품도 그렇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언뜻 보면 그냥 도덕주의적인 맥락인 것처럼 보이지만 칸트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제시문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1번. 미와 선의 형식은 유사성이 없다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선을 상징하니까 유사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2번. 미는 도덕과 독립적인 영역을 갖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에요. 미적 영역과 도덕적인 영역은 각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 잘못된 설명이니까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2번 독립된 영역을 갖는다 그러면 사실은 신민주의적인 관점인데 칸트가 완전히 도덕적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각각의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기억해 주세요. 3번 미는 인간의 도덕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그렇죠. 기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도덕주의인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완전한 도덕주의는 아닙니다. 기여는 할 수 있습니다. 4번 예술에서 미적 가치는 형식과 무관하게 도출된다라고 하지 않죠. 도덕적인 형식을 갖고 있잖아요. 아까 위에서 본 것처럼 아름다운 것들은 도덕적인 선을 상징하는 어떤 형식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5번 미는 이성적인 것에서 감성적인 것으로 나아가는 계기를 갖는다라고 하는데 감성적인 것에서 이성적인 것으로 나아가는 계기를 갖는 거죠. 잘못된 설명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칸트만 좀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번 가의 입장에 비해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인 특징을 그림의 기억에서 미움 중에서 고른 것은입니다. 예술작품의 도덕적인 결함은 미적 결함으로 연결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술작품이
미적 결함으로 연결되는데 도덕적으로 결함일 때 미적 결함으로 연결된대요.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술 작품에 대한 도덕적인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럼 도덕주의가 될 것 같아요. 나를 보시니까 예술 작품의 가치를 미적 기준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냥 예술은 예술적인 것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이건 신미주의의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인 특징을 골라라 했으니까요. 예술의 자율성을 강조하면 신미주의죠. 도덕에 따라서 해야 된다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예술 작품을 표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신미주의죠. 그러니까 X축은 높음이고요. Y 보시면 예술의 사회적 영향력을 강조해야 하는 것은 예술의 사회적 영향력은 참여예술론이니까 도덕주의가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Y축은 낮아야 될 것 같고요. Z축을 보시면 도덕적 가치와 미적 가치는 독자성을 강조하느냐 독립된 영역이니까 미술을 보고 도덕적이라고 하면 안 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미주의적인 입장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Z축은 높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결되면 니은으로 연결될 수가 있겠죠. 2번 니은으로 연결될 수가 있겠습니다. 14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 다음을 주장하는 사상가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입니다.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입니다. 대중문화를 만들어내는 대중매체는 극소수의 독점 자본가들의 소유 아래에 있어서 단지 그들의 이윤을 추구를 위해서 대중문화라는 이름으로 문화와 예술을 상품화한대요. 이거 우리가 문화산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문화산업.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대중문화를 이렇게 독점하고 상품화한답니다. 이러한 문화산업은 여기 나와 있네요. 문화산업은 예술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며 규격화된 획일성으로 예술을 재생산하여 왜곡함으로써 예술의 진지성을 해치고 본질은 대중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들의 요구와 반응을 조작하여 그들을 기만하는 것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의 표현이 이제 이런 거예요. 지배계층이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문화를 독점하고 그 문화를 일반 대중들한테 획일적으로 보급함으로써 이게 당연한 거야 라는 인식을 주게 되는 이런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아도르노입니다. 아도르노 선생님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아도르노 선생님입니다. 자, 그러면 1번. 아도르노는 시험 문제에 아주 자주 나오시는 분이니까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문화산업은 예술을 표준화시키는 경향이 있는가? 표준화시키고 획일화시키죠. 요거 맞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2번. 예술의 상업화는 예술의 본질의 실현을 어렵게 하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렵게 하죠. 본질의 실현을 하지 않고 여기 진지성을 해치거는 거죠. 왜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렵게 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문화산업은 자본주의적 이윤 추구 활동과 관련이 있죠. 아까 여기 나와 있죠. 상품화하고 이윤 추구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대중들의 미적 체험은 대중매체를 통해서 다양화되는가가 아니라 아까 나온 것처럼 획일화되어지죠. 하나로 이렇게 되어서 대중의 어떤 창의성이나 개성을 상실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정답은 4번. 문화산업의 발전으로 대중들의 비판의식은 약화되죠. 맞습니다. 약화되니까 우리는 비판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해서 대중문화를 성찰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도르노 되겠습니다. 6번 볼게요. 어느 소송의 판결문이고요. 이 판결문에 나타난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입니다. 외설의 여부는 책 전체나 그 가운데 어떤 구절이 어느 개인 또는 사회의 상당한 부분의 취미를 그르치거나 그 감정을 놀라게 해 또는 거슬리게 하느냐에 달려있지 않다. 또한 이 사회가 작품의 주인공인 채털리의 도덕을 승인하느냐 않느냐에 달려있지도 않다. 다만 책이 써지고 작가의 주제가 사상이 펼쳐지는 가운데 나타나는 작가의 의도에 성실성이야말로 작품의 문학적인 가치와 지적인 가치를 가지느냐 여부를 판단하는 중대한 실마리가 된다. 작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작품을 썼느냐에 따라서 이게 외설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외설적인 어떤 내용의 형식이 표현된 작품이라 하더라도 작가가 외설이라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사람들한테 성적인 어떤 쾌감을 주기 위해서 쓴 것이라면 외설일 수 있고, 작가의 의도가 어떤 카타르시스, 예술적인 어떤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 쓴 작품이라면 이거는 외설이 아니라 예술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1번, 예술과 외설을 구분할 수 없느냐? 아니죠. 작가의 의도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죠. 2번, 작품의 주인공의 도덕성이 외설의 판단의 기준이냐? 주인공의 도덕성이 아니라 작가의 의도라고 말했죠. 3번, 예술과 외설은 작가의 의도의 성실성을 기준으로 구분된다. 그렇죠. 작가의 의도가 이걸 잘 하려고 만들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4번, 외설 판단의 기준은 시대 내 감상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작가의 의도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죠. 5번, 어떤 예술 작품이 예술이 되려면 사회적인 승인이 아니라 예술은 작가의 의도가 성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라고 찾아주시면 되시겠습니다. 7번 보실게요. 어떠한 예술가도 윤리적인 동정심을 지니고 있지 않대요. 예술가에게 윤리적인 동정심이나 양식에 있어서 용서할 수 없는 매너리즘이랍니다. 매너리즘. 여러분, 그렇단 얘기는 예술이 윤리적일 필요가 혹은 도덕적일 필요가 없단 얘기죠. 그러면 이거 신미주의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말을 하신 분은 오스카 와일드입니다. 오스카 와일드 선생님이십니다. 근데 이거 우리가 와일드라는 것은 모르셔도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을 보시면 시가 도덕적이라든지 혹은 비도덕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삼각형은 도덕적이고 이등변 삼각형은 비도덕적이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의미하다. 그러니까 예술을 도덕적으로 평가하지 말아라 라는 거잖아요. 똑같이 신미주의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냐면 스핑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역시 이름은 잘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자, 1번, 둘 다 신미주의적인 관점이에요. 기억. 예술은 도덕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그렇죠. 신미주의 입장. 예술은 사회 부조리와 모서를 비판해야 한다라고 하는 건 참여예술론, 즉 도덕주의 관점이잖아요. 근데 신미주의는 순수예술론을 지향하죠. 순수예술론을 지향하니까 잘못된 설명이다. 그 다음에 디귿, 예술은 미적 가치를 추구하는 인간의 정신적인 활동이다. 미적 가치를 추구하는 활동이다 라고 하는 점은 맞는 거죠. 그 다음에 리을, 예술은 도덕적인 소재를 작품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안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예술이 도덕적일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도덕의 지배를 받거나 도덕적인 평가를 받는 예술일 필요는 없습니다만, 작가의 마음대로 도덕적인 소재가 담긴 것을 표현했을 때 아름답다라고 하면 표현할 수는 있는 거죠.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도덕적인 평가를 거부하고 이러는 거지, 도덕적인 소재를 가질 수는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티귿. 자, 8번입니다. 예술 작품 자체는 시장이 있어야, 즉 구매라고 하는 사적 소유 형태가 개발되어 생겨날 수 있대. 그때 비로소 미적인 대상 자체는 예술적인 것이 되어 사용 가치를 획득할 수 있고 다른 사용 형태로부터 스스로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예술 작품이 상품과 같은 것은 아니지만 상업 덕으로 예술 작품이 즐기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예술의 상업화에 찬성하는 입장이네요. 보통 앤디 워홀 같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1번, 예술작품도 상품처럼 사고팔 수 있다. 맞죠? 사고팔 수 있습니다. 예술은 상업적인 가치에 의해서 평가될 수 있어요. 맞아요. 예술의 대중성보다 자율성을 중시해라. 지금 상업화된다는 얘기는 대중들이 이걸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중성을 강조하는 거죠. 틀린 답은 3번. 예술작품의 대중의 기호. 그렇죠. 대중의 어떤 선호도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고, 5번, 예술작품에 윤리적인 가치가 포함될 필요는 없다. 윤리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라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상업화와 관련돼서도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사상가가 누구인지 막 찾으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실전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45페이지. 음악이 종료해서 연주되어 군주와 신하 위아래가 다 같게 듣는다면
부드럽게 삼가지 않을 수 없고 집안에서 부자와 형제가 함께 듣는다면 부드럽게 친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음악은 하나 되는데 살펴 부드럽게 조화로운 소리를 정하는 것이래요. 여러분 이게 지금 느낌이 이런 거잖아요.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임금과 신하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부드럽게 하는데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도덕주의적인 관점입니다. 도덕주의적인 관점이고요. 요거는 실제로는 순자 선생님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걸 순자 선생님의 그 제시문을 알기 전까지는 이게 순자라는 것을 알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어떤 학자인지를 접근을 해서 보려고 하지 마시고 도덕주의, 신미주의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을 보시면 임금과 대신들은 악기를 만들어 음악을 연주를 일삼는다면 백성에게 많은 세금을 거두게 되고 임금과 대신들이 큰 종을 두드리고 북을 치고 금과 슬을 뜯고 우와 생을 불며 추미를 추고 있다면 백성들은 입고 먹을 재물이 얻을 수가 없대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음악이 백성들한테 문제가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역시 여러분 이거는 도덕주의적인 관점이에요. 음악이 그냥 음악으로서가 아니라 백성들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음악을 좋아하지 않아요. 자, 이 사람은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묵자 선생님이시죠. 묵자 선생님이십니다. 묵자는 비양론을 주장을 했기 때문에 다른 도덕주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서 도덕적인 평가를 하기는 하되 음악이 백성들의 어떤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비양론을 전개하신 분입니다. 자, 그러면 1번. 갑은 음악이 예를 규범을 공고히 할 수 있다. 도덕주의 관점이네요. 맞는 이야기고요. 2번 음악은 백성이 생산활동에 방해가 된다. 그렇죠. 백성들한테 세금 많이 거두고 백성들을 음악에 빠지게 하면 생산을 저하하게 되는 그런 문제를 양산을 하죠. 3번 갑은 을과 달리 음악을 통해 예약 문화를 발전시켜야 된다. 그렇죠. 갑은 발전시키고 을은 음악이 백성의 삶에 도움이 안 되니까 없애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4번 을은 갑과 달리 음악이 감정적으로 즐거움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좀 기억해 주세요. 감정적인 즐거움을 이야기할 때 여기 보시면 갑은요 여기 부드럽게 살펴준다 이렇게 되어 있겠으니까 감정적으로 뭔가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금, 슬, 우, 생 이거 뭐 금하고 슬은 검은고, 가야금 뭐 이런 종류고요. 우하고 생은 부는 악기들이에요. 부는 악기들인데 이런 악기들을 통해서 춤추고 있대요. 그렇단 얘기는 어떤 감정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얘기예요. 즐거움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말은 묵자도 할 수 있고 순자도 둘 다 할 수 있는 말이라서 잘못된 설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4번이 틀린 거고요. 이번에 6월 모평에서도 이런 식의 제시문이 나온 적이 있었었죠.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5번 가불은 음악의 가치를 백성들의 삶과 연결해서 판단해야 된다. 그렇죠. 갑도 여기 부모와 자녀, 집안의 부자, 형제 같이 들으면 좋아진다라는 측면에서 을은 백성들에게 손해를 끼친다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둘 다 맞는 표현이라서 정답은 4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묵자 선생님과 관련된 것이 자주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묵자 선생님은 조금 더 자세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서술형 평가와 문제의 답안이고요. 학생에서 기억에서 미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랍니다. 가를 보시니까 예술활동은 다양한 사회활동 중에 하나이며 사회활동이래요. 예술활동이 사회활동이랍니다. 예술가 역시 사회 구성원들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회 모순을 비판하고 사회 발전을 이바지해야 된대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사회 참여론이라고 참여예술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거는 도덕주의적인 관점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나를 보시니까요. 예술활동은 도덕이나 사회관심과 독립적인 것이라서 미적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며 도덕적인 가치로 판단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분은 순수예술을 지향하시는 거죠. 순수예술을 지향하시는 분들은 신미주의적인 관점을 보이시고 있는 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기억.
예술의 사회적 영향력을 강조하고 있죠. 참여 예술론. 그 다음에 니은 예술 작품은 작품이 상작되는 시대의 상황을 반영하는 거니까 참여 예술론 맞고요. 디귿 예술의 자율성과 독창성을 강조하고 있죠. 그게 이제 순수 예술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맞고요. 검열이 필수적이다라고 하는데 검열은 참여 예술론, 즉 도덕주의적인 관점에서 예술이 어떠냐를 미리 평가하는 거예요. 평가한다라는 건 도덕적인 판단을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도덕주의적인 관점입니다. 그 다음에 미음 예술이 인간의 감정과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정신활동이다. 이 말은 아까 1번에서도 했듯이 예술은 인간의 감정과 관련된 부분이다라는 얘기는 누구나 다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라고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가불의 입장을 나의 그림을 탐구하고자 할 때 A에서 C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입니다. 가불 먼저 보시면 예술가는 아름다운 것을 창조하는 사람이다. 예술가가 다른 사람의 욕구나 만족시키려는 순간 예술가이기를 포기하는 거래요. 그래서 아름다운 사물은 오직 아름다움의 의미로 받아들여야지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순수하게 예술로만 봐라 라고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신미주의 관점이고 순수 예술론의 관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을을 보시니까요. 예술가는 사악하고 무절제한 특성을 지님을 표현해서는 안 된답니다. 표현해서는 안 된대요. 표현해서는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사악한 거는 안 되고 선한 거는 표현해도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계속 봅니다. 예술의 존재 이유로 올바른 행동을 권장하고 덕성을 장려하는 데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람을 도덕적으로 고상하게 해주는데 예술이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도덕주의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도덕주의적인 관점이다. 자, 그렇다면 갑을 보시면 여기 써놓고 할까요? 도덕주의와 신미주의와 도덕주의 써놓고 하겠습니다. 기억, 예술의 미적인 가치가 담겨 있어야 된다. 미적인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건 둘 다 강조하죠. 예술이 아름다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신미주의도 아름답고 도덕주의도 아름답죠. 그 다음에 니은 예술은 공동선 증진의 목적. 공동선은 사회적인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신미주의는 아니고 도덕주의는 맞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디귿 미는 도덕에 종속되지 않은 자율성을 지녀야 된다. 그러면 도덕적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니까 신미주의가 맞고 도덕주의가 틀린 거죠. 리을 예술은 선의 실현에 기여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신미주의는 틀리고 도덕주의는 맞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시면 정답은 4번 기억 디귿 리을이라고 찾을 수 있겠네요.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갑을 사상가 중에 3명이 이런 식의 문제가 요즘 자주 나오니까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한 명만이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을 고르시라고 표현을 한다면 2명이 모두 긍정을 하면 이건 답이 아니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갑을 볼게요. 이 현대 예술의 사명은 인간의 행복이 인간 상호 간에 결합되어 있다는 진리를 이성의 영역에 감정의 영역으로 옮겨서 현재 지배하고 있는 폭력 대신 신의 세계, 즉 인간의 최고 목적으로 간주되는 사랑의 세계를 건설하는 데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말이 되게 복잡하고 어렵지만 어쨌든 행복에 기여해야 되고 폭력 대신 신의 세계를 표현해야 되고 사랑의 세계를 건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예술이 그냥 단지 예술인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위한 것으로 써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럼 이거 도덕주의의 관점입니다. 도덕주의의 관점이고요. 이거 실제로는 톨스토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라고 보실 수 있는데 톨스토이라고 하는 건 모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을을 보시니까 인간의 도덕적인 삶은 예술가가 다루는 주제의 일부를 형성하지만 예술가가 인간의 삶을 주제로 가져간다라는 얘기죠. 예술가에게 윤리적인 공감은 필요 없대요. 윤리적인 공감은 필요 없대요. 윤리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도덕적이거나 비도덕적이라는 책은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책이라고 하는 아이는 도덕적이거나 비도덕적이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잘 썼냐 못 썼느냐 그 둘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얘기는 예술적인 완성도가 있느냐 가치가 있느냐 예술적인 가치가 없느냐일 뿐이지 도덕적이냐 안 도덕적이냐는 판단의 대상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신미주의란 얘기예요. 신미주의. 이 사람이 오스카 와일드 선생님입니다.
오스카 와일드를 다루고 있는 영화도 있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면 한 번씩 봐주시면 좋겠어요.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굉장히 자유롭게 활동을 하시면서 예술 작품에 전념했던 사람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도덕주의, 심리주의적인 관점에서 찾아보시면 되겠고, 한 명만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을 골라야 되니까 둘 다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도덕주의, 심리주의 둘 다를 살펴보죠. 기억. 예술은 인간과 사회의 도덕성 증진에 기여해야 되는가? 사회의 도덕성 증진에 기여를 해야 된다 그러면 도덕주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심리주의는 그럴 필요가 없죠. 사회 참여가 아니라 순수 예술이니까요. 니은 예술은 미적 가치를 추구하는 인간의 고유한 활동이냐? 자, 요 말은 미적 가치를 추구하는 거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미적 가치는 갑도, 을도 둘 다 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둘 다 맞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귿, 예술을 도덕 판단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이냐? 도덕주의는 안 잘못이다, 심리주의는 잘못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거죠. 그래서 정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리을, 도덕적 소재가 없는 예술은 예술로 간주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도덕주의 입장에서는 찬성할 간주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소재가 없는 예술은 예술로 간주하지 말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반대하는 입장이죠. 예술로 간주하지 말아야 되는가? 도덕적 소재가 없어도 도덕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도덕주의에서는 예술 작품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심리주의도 당연히 아니고. 그래서 정답은 요거는 기억하고 디귿만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런 어떤 어휘의 표현에 여러분 주의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겠어요. 5번 보시겠습니다. 5번 그림이 나왔는데, 그림을 우리가 자주 보았던 그림이죠. 자주 보았던 그림입니다. 그 그림상에 보면 그리스 아테네의 느낌이 많이 나죠. 가를 주장한 사상가 입장에서 나의 기억에 들어갈 대답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훌륭함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지을 지은 것은 아이들이 듣게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배제해야 된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훌륭함에 관련된 내용들은 아이들한테 듣게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배제해야 된대요. 그렇다는 얘기는 훌륭한지 안 훌륭한지 다시 이야기해서 도덕적인 판단을 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계속 보시면 시인들을 비롯한 모든 장인들이 좋은 성품의 상을 작품 속에 새겨 놓아야 된대요. 예술 작품 안에 좋은 성품, 도덕적인 성품에 대해서 새겨 놓아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의 작품은 금지시켜야 된다. 따라서 젊은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아름다운 작품을 대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름다운 것들과 친해지게 만들래요.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도덕주의 입장일 거고요. 이 그리스의 사상가는 플라톤이죠. 플라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도덕주의 입장을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억 보겠습니다. 기억이요. 이데아가 아닌 현상의 미를 모방해야 된대요. 이 사람 플라톤이잖아요. 이데아가 아닌 그러시면 틀리게 되겠죠. 니은 작품을 통해서 젊은이들의 품성을 고양해야 된다. 도덕주의의 전형적인 입장이죠. 맞는 이야기고요. 선이 아닌 미를 작품에서 구현해야 된다. 미도 구현해야 되지만 선이 아니지는 않죠. 선도 구현을 해야 되는 거죠. 리을 작품의 나쁜 리듬과 부조화가 나타나지 않도록, 즉 좋은 것만 나타나도록 해야 된다. 도덕주의적인 관점에서 맞는 설명입니다. 그러면 정답은 4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지지할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작은 정직함도 위험할진데 많은 정직함은 절대적으로 치명적이라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사실 진정한 비평가라면 미의 원리에 헌신한다는 점에서 늘 정직하겠지만 그는 모든 시대와 유파에서 미를 찾으려고 할 것이지 절대적으로 정해진 관습에 따라 사고하거나 틀에 박힌 방식으로 사물을 바라보며 한계를 치지 않을 것이야. 비평가는 예술의 영역과 도덕의 영역을 절대적으로 다르고 분리된 것임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대. 여기 나오네요. 예술의 영역과 도덕의 영역이 절대적으로 다르고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입장은 약간 심리주의의 관점에 가까이 가 있는 거죠. 이 둘을 혼동할 때 다시 혼란이 찾아오는 것이고, 예술은 도덕에 미칠 수 있는 영역 밖
밖에 있어야 한대요. 왜냐하면 예술의 눈은 아름답고 불멸하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아름다움만 찾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 신미주의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 있고, 이걸 이야기하신 대표적인 사상가가 이제 와일드예요. 오스카 와일드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사상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신미주의냐 도덕주의냐가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1번 예술가가 작품을 도덕적인 내용으로 창작할 필요는 없다 그러시면 신미주의가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맞고요. 2번 예술은 사회로부터 분리된 자율적인 영역이니까 신미주의 입장이고요. 3번 미적 가치는 도덕적 가치의 구현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로지 그냥 미적 가치만, 그러니까 신미주의 맞고요. 4번 예술가의 작품은 사회 문제 해결을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되고 그냥 목표가 아니라 그냥 예술,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된다. 5번 예술가는 공동선 증진이란 선한 의도에서 작품을 하는 것은 도덕주의적인 관점이죠.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7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갑 사상가 입장에서 을에게 제시할 수 있는 조언을 고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는 존재이다. 그래서 쾌락과 잠시 조금 태블릿이 움직여가지고, 아무튼 쾌락과 행복의 양을 늘리는데 기여하는 것이 선한 행위지만 고통과 불행을 증가시키는 것은 악한 행위이다. 그리고 사회의 행복을 최대로 하려면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가능해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인간의 행위 목표는 최대에서 최대 행복이 된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은 양적 쾌락주의자 벤담 선생님밖에 없으시죠? 벤담입니다. 갑자기 벤담이 나오네요. 을 보십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의사와 생각을 표현할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유가 제약받아서는 안 돼. 그래서 포르노그래피도 다양한 표현 방식 중에 하나라서 포르노그래피가 사람에게 불쾌함을 가져다 줄 수도 있지만 포르노그래피를 하나의 표현 방식으로 그냥 인정을 하고 제약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벤담이 포르노그래피를 찬송하는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평가하는 내용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1번 포르노그래피가 자신의 쾌락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래요. 벤담 선생님은 개인의 쾌락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이 아니죠. 사회의 쾌락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2번 포르노그래피는 항상 최선의 결과를 산출하는 것임을 명심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벤담 선생님은 포르노그래피가 아까 여기 이 사람이 사람들한테 불쾌감을 가져다 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최선의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을 겁니다. 3번 고상한 쾌락이 아닌 저급한 쾌락이다. 벤담은 고상한 쾌락과 저급한 쾌락의 질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못됐고요. 4번 보편적인 정언 명령과 상충되는 것이다. 보편적인 정언 명령에 대해서 벤담이 이야기하지 않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가언적인 명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포르노그래피가 사회 전체의 행복을 감소시킬 수 있어. 그러니까 조심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벤담 선생님의 이야기가 되겠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보죠.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입장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입니다. 예술을 상품화하는 문화산업은 문화산업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화산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작품이 있는 그대로 두지 않고 애써서 고쳐놓고 작품과 감상자 사이를 줄이고자 열망한대요. 그들은 생활과 예술 사이의 거리감을 수치스러운 것으로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한답니다. 이러한 사고가 예술을 일종의 소비재로 만드는 과정에 기반을 이루고 있고, 그러나 예술작품에 대한 헐값의 대량 판매는 예전에 접근이 거부되었던 영역에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사회 조건 안에서 교양의 상실과 야만적인 무질서를 증가시킬 뿐이라서 문화를 생산과 판매 대상으로 삼는 이런 문화산업은 예술의 사용가치를 교환적 가치로 대체시키며, 여기 예술의 가치를 교환적 가치로 대체시키며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개인의 발전을 방해해서 대중을 순종적인 집단으로 재조직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떤 예술 작품을 통해서 대중을 통제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라면 아까 우리 문제에 보았던 아도르노
선생님이셨죠. 그래서 아도르노에 대해서는 좀 기억하고 있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억. 문화산업으로 예술의 교환적 가치의 특성은 약화된 게 아니라 여기 교환적 가치로 대체시켰다라고 됐으니까 강화된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니은. 대중예술의 향유는 사람들의 정치적인 각성을 방해하는가? 그렇죠. 정치적으로 뭔가 비판하고 성찰하고 이런 것들을 방해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문화산업은 사람들을 문화적인 수동적인 그렇죠. 여기 순종적인 집단으로 만든다 이렇게 돼 있고요. 리을 문화산업은 예술을 자본주의 사회의 상품으로 전락시켰다. 그렇죠. 문화 상품으로 전락시켜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시니까 정답은 5번입니다. 예술과 관련된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 크게 제가 내용 설명에서 해드렸던 것처럼 도덕주의, 심리주의 아니면 이 아도론을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의 상업화 대중화 뭐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그쪽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여기까지 볼게요.